38년 결혼 생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피운 남편이 나도 남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여자다라며 똑같이 갚아주시겠어요? 오늘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63세 김순자님이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67세 남편이 바로 옆 가게 58세 아줌마와 바람을 피우면서 한 말이 너는 재미없어. 나도 남자다였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순자님도 결심했다고 합니다. 좋아. 나도 여자다 하면서 65세 호라비 정 사장님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을 꼬드긴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건데요. 과연 이 맞바람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38년을 참고 살았던 아내의 시원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입니다. 63살이 되도록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 가게 아줌마와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도 남편은 당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나도 남자다. 너는 맨날 일만 하니까 재미없어. 이게 67살 먹은 영감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 김만수도 옆에서 손님 받고 배달도 나가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해왔어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자 용돈도 주고 그런 대로 살만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남편이 회사 다닐 때 혼자 가게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는 둘이 함께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고 반찬 만들고 아침 7시면 가게 문 열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젊을 때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도 못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은 생활비 벌어오느라 정신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장사하면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손님 없을 때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끔은 고생한다며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한테는 재미없고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몇 달 전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옆 가게 사람들하고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유독 떡볶이 가게 박미경 씨한테만 과하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순자야, 박 사모님 가게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처음엔 착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이 많아졌나 보다 싶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워낙 인정 많은 곳이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박미경 씨는 58살로 저보다 5살 어린 여자입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장사는 그리 잘 되는 편이 아니었어요. 위치도 구석진 데 있고 손님도 별로 없고 맛도 그냥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박미경 씨가 참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좀 야하다 싶을 정도로 몸에 붙는 걸 입고 물론 각자 개성이 있는 거니까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과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꾸미고 다녀도 되나 싶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집 걱정을 유난히 하는 거예요. 떡볶이 재료값도 대신 내주고 장 보러 갈 때마다 그 집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심지어는 박미경 씨 집 전기료가 밀렸다며 그것까지 대신 내주더라고요. 당신,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남의 집 일까지 신경 써요? 그렇게 물으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이고, 옆에서 어려운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우리는 그래도 둘이 함께 하니까 낫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아서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스러운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67살 먹은 영감이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나 싶어서 한 번은 물어봤더니 아, 그냥 옛날 동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대충 둘러대더군요. 더 이상한 건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는 머리에 포마드까지 발라서 나오는 거예요. 냄새나는 로션도 뿌리고 67살 영감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꾸미고 다녀요? 그냥 나이 들어도 깔끔하게 해야지.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하고 외모 관리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설마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울까 싶어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떡볶이 가게 쪽을 유심히 봤지만 딱히 수상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고 가끔 농담 주고받고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달 전 새벽 2시 화장실이 급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혹시 거실에서 TV를 보나 싶어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가게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시장 쪽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는데 떡볶이 가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도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셔터는 완전히 내려와 있었지만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게 일단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남편과 박미경 씨와 연인처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다 제 남편이 와락하고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자식들 낳아 기르느라 고생했던 세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차려서 하나하나 일궈온 시간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4시쯤에야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다음 날 아침 참을 수가 없어서 따져봤습니다. 당신 새벽에 어디 갔다 온 거요? 응, 화장실 다녀왔다니까. 거짓말 말고 진짜 어디 갔는지 말해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캐묻고 그래? 의심병이라도 생겼어? 평소 같으면 거기서 물러섰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똑똑히 본 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의심병이 아니라 확실히 본 거예요. 당신이 박미경 씨랑 떡볶이 가게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제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걸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였어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그래, 나도 남자다. 너는 맨날 일만 하니까 재미없어. 박 사모님은 나를 남자로 봐줘.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요? 38년 동안 나는 당신을 뭘로 본 건데요? 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동업자 같은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동업자 같은 거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동업자라니요. 그럼 제가 뭐였단 말입니까? 그냥 돈 버는 기계였단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는지. 양심이란 게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과 말을 끊었습니다.
가게에서도 필요한 말만 하고 집에서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더니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삐져서 뭐해? 나도 남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 앞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 첨가물 가게 정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정우진 사장님은 65세로 저보다 2살 위인데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시고 혼자 지내고 계시거든요. 사모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평소에도 정 사장님은 저희한테 친절하셨어요. 가끔 좋은 과일 나오면 먼저 알려주시고 명절 때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이웃사촌 같은 사이였죠. 아, 그냥 나이 들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요. 그러시구나. 사모님 반찬 솜씨가 동네에서 제일인데 걱정이 많으면 몸이 상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나 한잔 하시죠. 제가 좋은 다방 하나 알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요즘 박미경 씨한테만 친절하고 저한테는 동업자 취급이나 하는데 그런데 괜찮을까요? 혼자 계신 분이랑 제가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이상한 소리 듣겠어요. 그냥 동네 이웃끼리 차 한잔 마시는 거지 뭐. 정 사장님 말이 맞기도 했어요. 60 넘은 나이에 무슨 험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럼 내일 오후에 시간이 좀 있는데요. 좋아요. 그럼 내일 3시쯤에 시장 앞에서 만나죠. 그렇게 해서 정 사장님과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솔직히 그날 밤에는 좀 설렜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셔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뭘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 사장님과 만나서 동네 다방에 갔습니다. 작은 다방이었지만 분위기가 아늑하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걱정이 많아 보이세요. 혹시 가게 일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고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이 옆 가게 아줌마와 바람 피우는 것, 저를 동업자 취급하는 것, 38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는 것.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정 사장님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남편은 제가 울어도 왜 호들갑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정 사장님은 다르더라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김 사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모님 같은 분을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정 사장님.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구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 사장님 부인 얘기도 들었고, 제 자식들 얘기도 했고, 남편과는 요즘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사모님, 사실 제가 혼자 지낸 지 3년이 됐는데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모님과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 집에서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마시죠. 서로 이야기 상대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 사장님과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은 다방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고, 물론 조심스럽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괜한 오해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 사장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거울 보면서 화장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게 되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정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언제 남자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봤나 싶어서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 자신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정 사장님 자체에게 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남편이 또 박미경 씨한테 뭔가를 사다 주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각오하고 나가겠어. 그날 저녁 정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좀 더 멀리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지 않을래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좋은 곳 하나 알고 있어요. 내일 2시에 만나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걸 느꼈어요. 나도 여자다. 38년 동안 동업자 취급받으며 살 이유 없어. 그날 정 사장님과 드라이브를 나간 게 제 인생에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좋아하는 옛날 노래도 틀어주시고 언제 이런 낭만을 느껴봤나 싶더라고요. 사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요. 저도 그래요. 부인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 사장님도 저처럼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더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차를 세우고 같이 걸었는데 정 사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뿌리치려 했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38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네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워낙 가난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친구 만나고. 무슨 친구? 시장 분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박미경 씨와 만나면서 저한테 거짓말했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며칠 뒤부터 정 사장님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가게 정리하고 나면 정 사장님도 마무리하고 둘이 함께 동네 카페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장이 워낙 좁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는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눈치챈 건 옆 가게 김치찌개집 사장 아줌마였어요. 순자 씨, 요즘 정 사장님하고 자주 보이던데. 아,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고 그런 거지 뭐. 인사치고는 좀 가깝게 보이던데 어제 공원에서 같이 걷는 거 봤거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들켰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뭐 별일이라고. 같은 동네 사는데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 남편 있는 사람이 호라비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김치찌개집 아줌마 말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당당하게 바람 피우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면서 저만 조심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김 사장님도 요즘 박미경 씨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던데 그건 뭐라고 안 해? 아, 그건 좀 다르잖아.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고 내가 정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웃끼리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김치찌개집 아줌마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저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근거리고 어떤 분들은 못 본 척하고 특히 남자 상인들 반응이 묘했어요. 순자 씨도 이제 봄이 왔나 봐. 아이고, 뭔 소리예요. 호라비 총각들이 부러워하던데 정 사장님 복도 좋고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얼굴이 빨개져서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나이 비슷한 아줌마들은 오히려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순자야, 잘하고 있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왜 혼자만 바보 되고 앉아 있어? 맞아. 정 사장님 좋은 분이잖아. 부인 사별하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 우리 나이에 뭔 부끄러운 일이야.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정 사장이랑 뭐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시장에서 소문 다 들었어. 당신이 정 사장이랑 만나고 다닌다며? 그 순간 피가 뒤로 솟구치더라고요. 자기는 당당하게 바람 피우면서 저한테는 이런 소리를 한다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당신도 박미경 씨랑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건 다르다니까. 나는 그냥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계신 분 외로우니까 이야기 상대나 되어주는 거지 뭐. 이야기 상대. 손잡고 다니는 것도 이야기야? 역시 누군가가 남편한테 고자질을 한 모양이에요. 아마 박미경 씨가 시장 소문을 듣고 남편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박미경 씨랑 뭘 했는데 저한테 그런 소리예요? 제가 새벽에 본 건 뭐였어요? 그것도 잠깐 실수한 거고. 실수요? 몇 달째 계속 만나고 다니는 게 실수예요? 그때부터 집안이 정말 시끄러워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된 건 자식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큰딸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요. 무슨 소리? 엄마가 다른 남자분하고.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자식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정아,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엄마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손자도 있는데.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제가 하는 일만 문제 삼는 게 억울했어요. 민정아, 엄마도 사람이야. 3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니? 그렇다고 해서 결국 민정이와도 싸우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자식들과도 편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정 사장님이었어요.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정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정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모님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잊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며칠 뒤 박미경 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미경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몸에 꼭 맞는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남편한테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손님 받느라 바빴지만 귀는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오빠,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빠라니요? 67살 영감한테 오빠라고 부르다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고민인데? 사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떡볶이 장사로는 한 달 벌어봐야 얼마 안 되고 가게세도 밀렸고 그때부터 박미경 씨가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락없는 눈물 연기였죠. 그동안 오빠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남편이 박미경 씨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걸 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제 그렇게 다정하게 해줬나 싶어서요. 오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긴데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때부터 박미경 씨가 본격적으로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코인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둥,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둥, 온갖 구차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2억. 아니, 좀 더 될 것 같아요. 뭐, 2억?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걸 보니까 저도 귀가 번쩍 뜨였어요. 2억이라니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벌어서 좋았는데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박미경 씨가 더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정말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도 빼앗길 것 같고 정말 막막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남편이 박미경 씨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님도 다 갔으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서 대놓고 끼어들었습니다. 아, 박 사모님. 무슨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순자 언니.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어려운 일이요? 뭔 일인지 저도 들어봐도 될까요? 박미경 씨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박 사모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좀 생겼대. 아,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2억 정도. 2억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미경 씨가 더욱 움츠러들더라고요. 언니, 너무 큰 소리로. 아이고, 미안해요. 그런데 2억이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잃으셨어요? 그게 코인 투자를 했는데. 코인이요? 58살에 코인 투자를 하셨다고요? 제가 의외라는 듯이 물어보니까 박미경 씨가 더욱 당황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박 사모님도 그런 걸 하시는구나. 근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어려웠을 텐데요. 그게 아는 사람이 알려줘서. 아, 그래요? 그 아는 사람이 책임져 주지는 않나요?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박미경 씨가 답답해 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2억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그게 사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아요? 그럼 어디서 살 건데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아님 시골로 내려가든지. 그 순간 남편과 박미경 씨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골로 내려가시려고요? 혼자서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그때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을 꼬드겨서 같이 도망갈 생각이구나 싶더라고요. 박 사모님, 잠깐만요. 혹시 우리 남편한테 돈 꿔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같이 시골 가자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박미경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해서요. 우리 남편이 워낙 착해서 남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순자야, 왜 그렇게 말해? 왜요? 잘못된 말했나요? 박 사모님도 2억이나 되는 빚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도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박 사모님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럼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박미경 씨 얼굴을 보고 물어봤어요. 이제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 없다 싶었거든요. 박미경 씨가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혹시 오빠도 시골에서 조용히 살 생각 없으세요? 서울은 너무 삭막하고 나이 들어서는 시골이 좋다고 하던데
역시 그거였어요.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을 꼬드겨서 같이 도망가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 봤더니 정말 어이없게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에요.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2억 빚진 여자 따라서 시골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한 곳에서 뭘 해요? 2억 빚은 어떻게 갚고요? 설마 우리 재산 팔아서 그 빚 갚아주고 도망갈 생각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38년 함께 산 아내는 버리고 2억 빚진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박미경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라고요. 언니, 제가 오해받을 일을 한 것 같네요.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끝까지 얘기해봐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죠. 언니, 박 사모님,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남편이랑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박미경 씨가 말문이 막혔나 봐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둘 다겠네요. 돈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바보 남편한테 접근한 거죠?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오빠를 정말 뭐요? 사랑한다고요? 67살 영감을 사랑해서 2억 빚까지 떠안고 시골에서 살겠다고요? 그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순자야, 그만해.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 심하게요?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은 뭐예요? 동업자라고 한 건 심하지 않고요? 남편이 할 말이 없나 봐요.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박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짜로 우리 남편을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박미경 씨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박미경 씨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박미경 씨를 바라보고 저는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미경 씨, 그럼 나는 뭐였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67살 먹은 영감이 20대 처녀한테 차인 것처럼 상처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빠,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움받을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라기보다는 오빠가 좋긴 했어요. 진짜로. 좋기는 뭐가 좋아. 내 돈이 좋았지. 남편이 그렇게 소리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박미경 씨는 그 이후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동정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언니,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뭔데요? 이 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남의 남편 꼬드겨 놓고는 이제 와서 비밀로 해달라니요. 그건 우리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저는 약속 못 해드려요. 박미경 씨가 남편을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제야 박미경 씨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고는 가게에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았는데 둘 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어. 그 여자 말에 넘어가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요?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당신도 참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67살까지 살면서 그런 뻔한 수작에 넘어가다니.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에요? 38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거였죠. 당신이 저를 동업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38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저는 당신 옆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나 말해봐요. 어떻게 하긴. 다시 예전처럼 살면 되지. 예전처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예전처럼 살자고요?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미 다 깨진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정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괜찮아요. 내일 오후에 만나죠. 다음 날 오후, 정 사장님과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 사장님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남편이랑 큰 싸움을 했어요. 그러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박미경 씨가 진짜 목적을 고백한 것, 남편이 충격받은 것, 그리고 제가 느낀 복잡한 감정들까지.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김 사장님도 참 순진하시긴 해요.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죠. 67살까지 살면서 그런 뻔한 수작에 넘어가다니. 그런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안 들어요. 당연하죠. 한번 깨진 믿음을 다시 쌓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 사장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모님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생이요? 네. 사모님은 아직 젊으세요. 63살이 뭐,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고,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정 사장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남은 인생까지 망칠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혼하려면 재산 문제도 복잡하고 자식들도 반대할 텐데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사모님 편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은 저를 동업자라고 했는데 정 사장님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 사장님, 혹시 제가 정말 이혼을 한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저 같은 여자를 옆에 두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사모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이혼하는 게 어때요? 뭐? 이혼?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이혼이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순자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에요. 박 사모님 일은 이제 끝났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끝났다고요? 당신 마음속에서도 끝났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당신도 아직 그 여자 생각이 남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 사장님이라는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뭐, 너도 진짜로 그 남자와. 네, 맞아요. 당신이 바람 피울 때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고 저는 맞서고 결국 그날 밤 자식들한테 연락이 갔어요. 다음 날 큰딸 민정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혼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민정아,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뭔 일이 있었다고 이혼까지. 그때부터 자식들과도 긴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3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정아,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큰딸 민정이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38년을 함께 사셨는데. 민정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38년 동안 엄마가 뭘로 살아왔는지 아니? 그래도 이혼은 너무해요. 손자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한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민정이 말을 듣고 보니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민정이가 잘 설명해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각자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고. 행복하게요? 엄마가 지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그때 작은 아들 민호도 도착했어요. 민호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날은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이야기 좀 해봅시다. 민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아빠 먼저 말씀해보세요. 정말로 다른 여자분과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아빠가 잘못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몇 달 정도. 그 여자분은 누구고,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박미경 씨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진짜 속사정까지 다 털어놨어요. 2억 빚이니, 시골로 도망가자는 얘기니,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어이없으시네요. 67살까지 사시면서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가시다니. 사기라기보다는 사기 맞잖아요. 돈 목적으로 접근한 거잖습니까? 민호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떠세요? 정 사장님이라는 분과 정말 그런 사이세요? 그런 사이가 뭔데? 연인 사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어. 엄마, 민정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나도 사람인데 왜 혼자만 참고 살아야 해? 그래도 엄마세요. 엄마가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민정이가 울면서 따지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민정아, 너는 엄마가 평생 희생만 하고 살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건 그냥 넘어가면서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 민호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엄마, 누나,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워봐야 해결될 게 없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아빠가 먼저 배신하셨으니까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호야. 민정이가 동생을 나무랐지만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이미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으셨는데 억지로 함께 살면 더 불행해질 뿐이에요. 민호 말이 맞더라고요. 역시 아들이 딸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설득하려 하고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혼 조건이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가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당신, 우리 재산 정리 좀 해봅시다. 재산 정리? 이혼하려면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제야 심각해지더라고요. 순자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정말로요. 더 이상 미룰 생각 없어요. 우리 재산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가게 하나, 집 하나,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조금. 그게 전부였죠.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돈으로 정산하든지 해야죠. 내가 가게를 계속할게. 대신 집은 당신이 가져가. 집이요? 집은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 그럼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지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이혼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한편 시장에서는 우리 부부 이야기가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박미경 씨가 사라진 것도 그렇고 저와 정 사장님 이야기도 그렇고. 순자야, 정말 이혼할 거야? 김치찌개집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이미 마음 정했어. 그런데 정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될 거야? 그것도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우리는 순자 내 편이야. 김 사장이 먼저 잘못한 거니까. 시장 아줌마들 대부분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순자야. 이 나이에 왜 참고 살아? 정 사장님 좋은 분이잖아. 그래, 우리가 봐도 정 사장님이 김 사장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더욱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정작 정 사장님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무슨 무리예요?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떻게 해요? 후회할 일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늦은 게 후회되죠. 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각오하고 있겠어요.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든든했어요. 남편과는 38년을 살았지만 이런 든든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제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우리 이혼하는 거 찬성할게. 응. 갑자기 왜?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재산은 6대 4로 나누자. 내가 6, 너는 4.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에 찬성한다면서 재산은 더 많이 가져가겠다니요. 왜 6대 4예요? 왜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해요? 내가 먼저 바람 피운 건 인정하지만 너도 정 사장하고 바람 피운 거 마찬가지잖아. 뭐라고요? 서로 바람 핀 거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가는 선에서 정리하자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먼저 바람 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요? 먼저 피운 건 인정하니까 6대 4로 하자는 거잖아. 원래 같으면 7대 3도 될 수 있는 거야.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왜? 잘못된 말이야? 서로 똑같이 바람핀 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혹시 아직도 박미경 씨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한테 속은 걸 내가 모르나. 그럼 왜 갑자기 6대 4예요? 왜 하필 그 비율이에요?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자는 거야. 적당한 선이요? 바람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적당한 선이에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소리였는데 남편이 급하게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니야. 그냥 광고 문자. 하지만 남편 표정을 보니까 절대 광고 문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박미경 씨였을 거예요. 당신,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죠? 아니라니까. 그럼 핸드폰 좀 보여봐요. 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숨길 게 없으면 못 보여줄 이유도 없잖아요. 남편이 핸드폰을 꼭 움켜쥐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박미경 씨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김만수, 당신 지금 저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순자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남편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는데 화면에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받아봐요. 어서 받으라고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 순간 저는 남편 옆으로 가서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해서. 역시 박미경 씨였어요.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오빠, 5분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오빠가 말씀하신 그 계획, 아직 유효한 거죠? 계획이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지 귀가 쫑긋 섰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오빠, 저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6대4로 재산을 나누자고 한 이유, 박미경 씨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이유, 다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박미경 씨죠? 저예요, 김순자. 언니? 네, 언니예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랑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박미경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무슨 오해예요? 우리 남편한테 돈 달라고 조르는 거 맞죠? 그때 남편이 제게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박미경 씨, 똑똑히 들어요. 우리 남편한테서 돈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니, 제 사정이 정말 급해서. 급하면 다른 데 가서 해결하세요. 왜 남의 남편한테 계속 매달려요? 오빠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요? 남편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김만수, 당신 또 그 여자한테 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박미경 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박미경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오빠가 이혼하시면 재산 절반 받아서 제 빚 갚아주시겠다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재산 절반 받아서 당신 빚 갚아준다고요?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자야, 들어봐.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대4로 나누자고 한 거구나. 당신 몫으로 그 여자 빚 갚아주려고. 순자야, 김만수, 당신 정말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 작정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박미경 씨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박미경 씨, 잘 들어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저는 절대로 당신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언니 소리 듣기 싫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손을 비비며 애원하더라고요. 순자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당신이 재산 가지고 그 여자 빚 갚아주려 했던 게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도와줄 생각이었어. 좀 도와준다고요? 2억을 좀 도와준다고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김만수,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38년 함께 산 아내는 버리고 사기꾼 여자 도와주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 아니면 뭐예요?
돈 목적으로 접근한 거 맞잖아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거였죠. 당신,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요. 변호사 사무실? 네. 이혼 소송 제대로 하겠어요.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하고, 당신이 바람핀 것도 다 증거로 남기고. 순자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우롱했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정 사장님께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김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법적 대응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그때 갑자기 가게 앞에 박미경 씨가 나타났어요. 어제와는 달리 화장도 안 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제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뭐요? 오빠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박미경 씨,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와서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돈 못 구하면. 그건 당신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정 사장님이 나서 주셨어요. 박 사장님,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정 사장님, 이건 저희 집 일인데 왜 끼어드세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박 씨 때문에 선량한 가정이 망가지는 걸 어떻게 그냥 둬요? 박미경 씨가 정 사장님을 째려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정 사장님은 깨끗하시겠네요? 남의 아내 꼬시는 것도 선량한 일이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언니도 남편 있으면서 정 사장님이랑. 우리는 떳떳해요. 당신처럼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박미경 씨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 씨도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 사장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날 오후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새벽에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목격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진이나 녹음, 문자 내용 같은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새벽에 그 요상한 장면을 영상 촬영하고 박미경 씨와 남편이 통화하는 걸 기회될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녹음해뒀거든요. 그걸 변호사한테 들려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재산을 넘겨주려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불리합니다. 보통 3대 7 정도로 유책 배우자가 적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3대 7이라니 남편이 6대 4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던 게 얼마나 뻔뻔한 소리였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변호사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야,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저를 이렇게 속였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합의로 하자. 5대5로 정확히 반반 나누고. 이제 와서 5대5라고요? 어제는 6대4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은 모양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겠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었더라고요. 박미경 씨한테도 연락을 끊은 것 같았고, 가게에서도 말없이 일만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3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다만 38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좀 허무해서요. 그런 마음 드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미 깨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수근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순자 씨, 잘했어. 그런 바람둥이 남편 버리는 게 낫지. 맞아. 정 사장님이 훨씬 낫더라.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봐도 순자 씨가 정 사장님하고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해 보여.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박미경 씨는 그 이후로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떡볶이 가게도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다른 동네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뒤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제가 칠 남편이 3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고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변호사 말대로 남편의 불륜이 명확히 인정받은 거였어요. 사모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요. 고마워요, 정 사장님. 정 사장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저희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요? 네.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정 사장님, 저 같은 할머니를 진짜 좋아하세요? 할머니라니요.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63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 사장님과 함께 운영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전 남편 김만수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예전만 못해요. 손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원수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인정해줘요. 특히 민호는 정 사장님을 정말 좋아해서 가끔 같이 술도 마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 처음 봐요. 정 사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민정이도 이제는 손자를 데리고 가끔 놀러 와요.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했다고 속상해하던 손자도 이제는 새 할아버지라며 정 사장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63살 김순자입니다. 사람은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38년 결혼 생활이 헛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정 사장님과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63세 순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용기 있는 새 출발. 나이가 들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소중한 사연이었어요. 어머나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많은 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